안녕하세요. 박상용 문학노트 최기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제 마지막 부분 복합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합 문제, 박상용의 문제를 흔히 이렇게 복합 문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박상용의 작품에는 매우 길고 복잡한 문장들이 많이 있는데 한 문장이 되었을 때는 경우는 흔하고 10줄 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발견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마치 그 프루스트의 그런 문제를 좀 방불케 하는데, 물론 그 성격은 많이 다르지만 어쨌든 그만큼 문장이 길고 복잡한 것들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긴 문장은 많은 쉼표에 의해 리듬 단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문체는 글의 내용을 담는 그릇이라 할 수 있는데, 한 문장이 이토록 길고 복잡해지는 것은 1차적으로 복합적인 글의 내용에서 비롯되지만 문장 속에 문장이 겹겹이 들어가 있는 이러한 문체를 작가는 복합문체, 만연체가 아니죠. 만연체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복합문체라 부릅니다. 박상용의 복합문체는 마치 반계절과 종속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서양어의 그 부분과 흡사하죠. 실제로 우리는 그 서양의 복잡한 복문을 번역해 놓은 듯한 그런 문장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는데, 다음 문장 한번 보시죠. 황혼, 가운데, 그것에 의해 사유가 드러나고 중심이 잡힌 듯한 거인 크기의 선박, 빛, 뜨끈해서 부분 같은 주거나 반드시 시도. 사실 여기 이렇게 마침표가 있지만 이것은 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를 우리가 하나의 문장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특이한 것이 그것에 의해 사이가 드러나고 중심이 잡힌 듯한 거인 크기의 선박입니다. 근데 그것은 뭘 말하겠어요? 이거죠. 거인 크기의 선박이죠. 우리말에서는 이제 이런 대명사가 앞에 나오고 그걸 가리키는 명사가 뒤에 나오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죠. 근데 서양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것에 의해, 그 영어로 하면 이게 뭐 by which 그렇게 되겠죠. 그 관계 대명사가 먼저 나오고 이제 그리고 그 선행사가 이제 뒤에 있는 그런 형태의 거죠. 마치 그 영어의 그 관계 절이 있는 그런 문장 굉장히 흡사하죠. 근데 이걸 왜 이렇게 복잡하게 평이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가? 자, 한번 읽어봅시다. 위 문장은 중간에 마침표가 여러 있지만 이 마침표들은
문장이 끝났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장은 뒤에 6줄이 더 연결된 후에야 종결이 됩니다. 이 마침표들은 쉼표를 대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문장의 이름을 보다 확실하게 분할하기 위한 부호라고 할 수 있죠. 위 문장에서 그것은 선바위를 밝히는데, 그런데 선바위는 그것 뒤에 나타나겠죠. 우리말에서 그것이라는 대명사는 앞에 나온 말을 대신하지 뒤에 오는 말을 대신해서 사용하지는 않죠. 위 문장을 서양의 구조로 분석하면 그것에 의해 사유가 드러나고 중심이 잡힌 듯하는 손발로 시가는 관계절이 되는 거죠. 여기서 그것에 의해를 영어 문자로 분석해본다면 그것에 의해는 접사가 선행된 관계대명사, 즉 바의 위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이때 선발을 시가는 관계절을 먼저 번역하면 그것이 선바의 앞에 오게 됩니다. 위 문장을 우리말의 평이한 문장으로 풀어 쓴다면 이렇게 되겠죠. 황원 가운데 거인 크게 선바위가 있는데 그것에 의해 이제 선바위가 먼저 나오는 거죠. 그것에 의해 사유가 드러나고 중심이 잡힌 듯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 선바위 밑에 뜨끈해서 이것을 추궁하라. 시동에 본뜻이 놓여있다. 이런 평이하게 쓰면 이렇게 될 텐데 이것을 이렇게 평이하게 풀어쓴 문장으로는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운율과 압축적 표현을 사용한 시적 문체 효과를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운율도 압축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좀 복잡한 그런 문장이 된 거죠. 이제 얼마나 그 문장 하나하나를 건드려서 만들까 하는 것이 나타나죠. 서양어에서는 관계대명사나 접속사가 잘 개발되어 있어서 한 문장 속에 얼마든지 복합적인 많은 내용을 담을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말은 관계사와 접속사가 잘 개발되어 있지 못해서 한 문장 속에 복합적인 많은 내용을 담는 것이 용이하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말에서는 대체로 복잡한 내용을 여러 개의 단문으로 쪼개서 순차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복합적인 내용을 한 문장 속에 동시적으로 나타내는 것과 여러 개의 단문 형태로 순차적으로 나타내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죠. 박사원의 복합문체는 관계사나 적절한 접속사가 개발되어 있지 않은 우리말을 가지고 복잡하고 긴 호흡을 필요로 하는 내용을 서양에서처럼 하나의 문장 속에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관계절이나 종속절을 대신할 수 있는 표현 방법으로 쉼표를 적절하게 사용하기도 하고 다양한 종류의 괄호,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를 사용하기도 하며 괄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뭐뭐이다의 종결 의미로 끝난 마땅히 마침표를 찍어야 할 자리에 마침표 대신 쉼표를 찍어서 다음에 라는 즉슨 것을 이렇게 또 이어가기도 하고 란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앞에 말을 보완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문장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문장이 길고 복잡하다고 해서 그 문장이 명료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그의 문장을 세밀하게 분석해보면 문장 하나하나가 유머법에 어긋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의미가 매우 명료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상용은 그랬을 때
10번 이상 고쳤기 때문에 자신의 문장에는 우연히 개입될 여지가 없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10번 이상 고쳤습니다. 그것도 부분적으로 이렇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처음부터 한 페이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열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에 부연이나 뭐 시치나 이런 것들이 개입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자, 이런 복합 문체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죽음의 한 영구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한 문장인데 공문에 안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니어서 수도도 정도에 들어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설의 정도에 들어선 것도 아니어서 그냥 걸설하거나 돌팔이 중이라고 해야 할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은 그 영봉을 굴매 머리 감기는 동력 문산거나 살살들의 도표 천년 동정스런 동력 공매로나 미친년 오줌 누듯 8달간이나 비가 내리지만 겨울 동안 독한 봄 없는 선역 비굴로도 찾아가지만 별로 찌는 듯한 더위는 아니라도 갈증이 계속되며 그늘도 또한 없고 해가 또 있어도 그렇게 눈부시고 있는 데라 북에는 안개비나 조금보다 그친다는 남녘 유리로도 보인다. 지금 이 주인공이 그 남녘 유리를 찾아가는 그 부분을 이제 이 작품의 그 시작하는 말이 이렇게 됩니다. 시작하는 말. 아주 복잡해갖고 도대체 어디가 주어고 어디가 동사인지 그 찾는 것도 만만치 않죠. 아주 여러 번 천천히 읽어야지 파악이 되는데 무슨 대략적인 구조한 부분은 공문에 시작해서 그냥 얼싸라거나 돌팔 중이라고 하는 해야 할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은 여기 주어죠. 어떤 것들은 그리고 이제 여기에 다 이런 삽입구들이 들어가고 동사가 남녘 유료도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것들은 남녘 유료도 보인다. 이제 거기에 이러한 뭐 수식절이나 양보절 이런 것들이 이렇게 끼어들어가는 그런 형태죠 지금. 여기서도 조금 더 보면은 요 공문에 안 들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니어서 수도도 정도에 들어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살이 정도에 들어선 것도 아니어서 그냥 걸사라거나 돌팔 중이라고 해야. 그러니까 그냥 걸사 혹은 돌팔 중을 설명해주는 말이 이거죠. 이러이러한 걸사 혹은 돌팔 중. 이러한 것들 중에 어떤 것들
어떤 것들은 남녀, 뭐 어떤 것들은 뭐 동료 운산으로도 가고 또 북녘 눈매로도 가고 또 선역 비골로도 찾아가지만 또 남녘 유리로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산 동력 운산 혹은 뭐 북녘 눈매 선역 비골 이제 이런 데로도 가는데 이러한 것 하나하나를 또 수식해주는 그런 말들이 앞에 따라 붙는 거죠. 그래서 어떤 동력 운산이냐면은 그 영봉을 구름에 머리 감기는 동력 운산. 또 사처 눈에다 천년 동정스러운 불륜분리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요. 문장의 구조가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이 박사님 작품을 읽을 때 이제 사람들이 첫 곡부터 기가 죽는 거는 이제 이 첫 문장이 이런 얘기겠죠. 참 기가 죽 누르시죠. 네. 네, 오늘 앞에서 얘기하는 걸 좀 더 이렇게 좀 분석해 놓은 건데, 그래서 만약 이 문장을 좀 평이한 문장으로 쓰면 다음과 같이 되겠죠. 공문에 안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바깥 들어있는 것도 아니어서 수도도 정도에 들어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살이 정도에 들어선 것도 아니어서 이런 자들을 그냥 거스라거나 돌파의 중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네. 이건 이제 평이한 문장이 됐죠. 또 그리고서는 이어서 이런 것들 중 어떤 것들은 그 영봉을 구름의 머리 감기는 동력 운산도나 온 사천 눈에 덮여 천년 동동선 등경문매로나 또는 미친년 요즘부터 8달간이나 비가 내리지만 겨울 동안 똑판 법 없는 선역 비고로도 찾아간다. 그러나 또 어떤 것들은 별로 찐득한 더위가 아니라도 갈증이 계속되며 그늘도 또한 없고 해가 떠 있어도 그렇게 눈부신 법이 없는 데다가 우리에는 안개가 조금보다 그친다는 단정도 이렇게 그 세 개의 문장으로 이렇게 나눠서 쓰면은 상당히 알아보기가 쉽죠. 글자가 이렇게 재밌어. 이런 말인데 이것은 지금 한 문장으로다가 복합적으로 지금 만들어 놓는데 자, 원래 문장을 이렇게 세 개 독립된 문장으로 나눠 놓게 되면 이들 독립된 세 개 문장들은 서로 단절되어 전체적인 맥락이 모호해지고 세 개의 문장 전체 핵심이 무엇인지 분명하지가 않게 된다. 이렇게 되면 원래 문장이 나타내는 주어, 그냥 언서라거나 돌팔이 중요라고 해야 할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이 무엇인지 주어인데 와 수로 남녀 유료도 모인다의 그 긴밀한 관계가 파괴되죠. 이와 같이 분석을 해보면 우리는 작가가 왜 이토록 문장을 길고 복잡하게 쓰고 있는가를, 즉 복합 문체를 사용하고 있는가를 이해하고 공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가의 복합 문체는 복합적인 작가의 사유를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작가가 개발한 글쓰기 방법이라 할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박상위의 문체에 대해 총 5개로 나눠서 살펴보았는데, 이걸 요약한다면 작가는 우리말 어휘의 확장을 위해 사전 속에서만 잠자고 있는 수많은 어휘와 여러 지방의 사투리를 발굴해 사용하고 있으며, 이미 사화가 되어버린 우리말의 어와 이듬자까지 되살려내고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일반 독자들에게는 너무도 낯선 수많은 외래어를 사용하는가 하면 우리말 어법을 파괴하면서까지 다양한 조어법을 사용하여 수많은 새로운 말들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박상용은 시적 문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는 우리말의 운율을 살리기 위해 수많은 새로운 토시를 개발하여 사용하는가 하면 우리말의 리듬을 살리기 위해 쉼표를 획기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압축과 생략의 표현법을 사용하여 시적 표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복합적인 사유를 적절하게 표현하기 위해 인과 복합 문체를 사용하여 관계대명사와 충분한 접속사가 개발되어 있지 않은 우리말의 표현 한계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박상용 특유의 독특하고 실험적인 문체는 우리말 표현의 가능성을 확장하기 위한 집요한 노력의 결과라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상용의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처음에 우주론으로 시작해서 그 우주론으로 시작해서 산지든지 큰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았습니다. 나름 박사공의 작품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나는 과연 그게 달리 한 짝이라도 단지 만들까, 이런 회의가 들게 됩니다. 다만 이 글이 작가에게 부가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번째 방대하고 좀 깊고 넓고 뛰어난 작품이기 때문에 참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하게 이런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동안 함께 참여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싸워서 박상용 문학노트 전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